안녕하세요. 댄스앤미디어 연구소 제71회 콜로키움을 맡게 된 김현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쇼폼의 춤, 규범과 권력 사이의 자율성입니다. 사실 작년에 게재된 논문인데 혹시 읽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안해주신 이번 콜로키움의 기회를 통해서 논문을 다시 살펴보고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생각이 한 번 더 정돈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편안한 언어로 작년보다 조금은 확장된 저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전체 제목은 쇼폼의 춤, 규범과 권력 사이의 자율성,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라는 것은 사실 대화 주제로는 참 적절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치요. 저는 너무 골치 아파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라고 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난 2번의 탄핵 시위가 바꾸어 놓은 사회적 분위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2016년도에 촛불 집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당시를 2가지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플라톤의 문구이기도 하죠.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문구에 정신을 번쩍 차린 이후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 중입니다. 당시의 시위는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아주 절제된 움직임의 것이었는데요. 반면 비교적 최근인 2024년의 탄핵 시위는 이와 상반된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여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게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가디언지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이들이 K-팝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이 시위 현장이 마치 축제나 콘서트 현장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들고 나선다는 취지로 손에 든 응원봉과 K-팝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대중들의 모습. 이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보도된 새로운 집회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새삼스럽고 낯선 현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대중춤은 오랜 시간 탈선의 경로로 인식되었고 정부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상이었었는데요. 엄숙한 것이라는 통념을 지닌 정치의 장에서 대중의 춤은 진지함을 상쇄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시위 문화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 춤추는 대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춤추는 대중에게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필요했고 제가 주목한 현장이 바로 쇼폼이었습니다. 약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말하는 쇼폼. 이곳에서 구성되어 있는 춤을 전유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틱톡입니다. 틱톡은 2020년에 그 다운로드 수와 사용자 수가 급증하였는데요. 같은 해에 유튜브에서는 쇼츠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는 쇼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쇼츠의 붐과 팬데믹은 높은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저도 이 시기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인스타그램을 정말 무척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지도 모른다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웹과 앱의 환경에 친숙해져야만 했던 팬데믹의 시기를 기점으로 유행한 쇼폼. 그리고 그 안에서 추어진 춤들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기존의 젠더 담론에서 많이 인용되어 온 버틀러는 저서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를 본질적인 속성이 아닌 사회적인 행동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반복적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논의합니다. 즉, 젠더 수행성은 젠더라는 규정된 양자의 선택지를 수행하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의 주체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몸은 실천을 통한 문화적 구성물이자 적극적인 실천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주체는 타자와 규범에 노출이 되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밖으로 열려있는 탈아적 존재로 논의됩니다. 이처럼 젠더 수행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한 전복 가능성을 보다 몸에 가깝게 와닿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보자면 이렇게 양쪽의 갈래길 같은 젠더의 선택지에서 무언가를 수행해야만 하는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익숙하게 들어온 남자는 파란 옷, 여자는 핑크 옷이라는 통념이 있어도 보라색 옷을 입거나 의도적으로 반대의 옷을 입는 이런 틈의 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틈에서의 수행성과 거기에서 비롯한 전복 가능성이란 이렇게 표현될까요? 특히나 버틀러는 드래그 퀸의 퍼포먼스를 논하면서 그 틈에서 생성되는 전복 가능성을 논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이해된 전복 가능성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복 가능성이란 어느 한순간의 결정적 행동에 의한 것 혹은 용감한 누군가의 결단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정된 것을 애매하게 혹은 비틀어내는 수행을 반복하면서 구성된 불안정한 정체성의 장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틀러는 전쟁과 테러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특정 집단의 생존과 결부시키면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누가 살아남아야 하고 누군가는 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배치되는 몸에 대한 논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직화된 행동으로 작동되는 수행성 역시 고려됩니다. 이러한 수행은 개인의 몸을 벗어나 타인에 의해서 취해지고 다시금 변형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버틀러는 메를로퐁티의 상호 엮임 개념을 검토하는데요. 메를로퐁티는 나와 타자 사이의 공간을 비어있다고 보지 않고 살로 채워져 있다고 바라봅니다. 또한 이 개별적인 몸으로 우리가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다고 바라보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버틀러에게도 몸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저희도 같은 공간을 통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었죠. 특히 저는 스타벅스에서 에어컨 바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에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와 타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그 물성에 대해 그리고 침투 가능한 나의 몸에 대해서 체감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익숙한 공간이어서 더 놀라웠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기에 저희는 심각한 감염의 상태에서 의료진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이 온전히 자족적인 존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버틀러에게도 침투성을 지니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취약한 몸은 곧 상호 의존성의 장소로 논의됩니다. 이미 열려있는 침투 가능한 몸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관계를 생성하는 장소이므로 우리의 몸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불러옵니다. 버틀러의 수행성을 지나서 다시 춤추는 대중의 몸을 바라보면 사회적 규범의 범주에서 구성되고 때로는 전복의 공간을 생성하는 주체로 이해됩니다. 또한 자족적이거나 완결되지 않은 타인과의 관계에 노출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주체의 몸은 팬데믹 시기의 우리이자 대중의 몸에 대한 설명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쇼폼의 춤은 온라인 공간의 주체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의미를 생성하고 스스로를 구성하는 수행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2020년 3월로 돌아가서 숏폼의 붐이 일어난 시점을 바라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의 제한과 같은 몸에 적용되는 규범과 제약은 강화되고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3T 전략은 검사, 추적, 격리치료로 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고립을 의미합니다. 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몸에게 확장되어진 공간인 숏폼에서 춤추는 대중의 몸은 아모노레 댄스 챌린지를 시작으로 각 해에 널리 알려진 숏폼의 춤 5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작권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두 메일을 드렸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미나이가 그려준 각 영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해주는 장면의 그림으로 시각 자료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 아모노레는 가수 지코의 인스타그램에서 제시된 댄스 챌린지입니다. 2020년 1월 가수 화사와 함께 한 영상을 그리고 다음 날엔 다른 가수와 춤추는 영상이 연일 게시가 되면서 숏폼의 춤이 인용되는 방식이 안내되었습니다. 틱톡의 특징적인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미디엄 롱숏, 즉 무릎 위로 상반신 위주의 프레임에서 선보여진 동작들은 일상적인 동작들로 시작해서 장난스러운 움직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손가락 동작에서 걷기로 이어지는 동작의 확장, 그리고 절정 부분이 후렴 부분에서 달리기 동작이 있는 것과 같은 이 진입장벽이 낮은 친절한 안무의 특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코는 이 안무에 대해 설명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자유로이 표현하는 제약 없는 방출을 권유하는데요. 더불어서 자신의 틱톡 계정에는 팬들에 의해 수행된 아모노레의 아주 다양한 인용 방식들을, 심지어는 춤이 추어지지 않는 영상까지도 함께 모아진 편집본을 공유하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제시자가 제안한 이 제약 없는 방출에 안내된 방식을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숏폼의 장을 더욱 자율적인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최초의 제시가 인용되는 면에서는 이 감시를 통해 이루어진 통제된 몸의 시기이자 불안감으로 덮인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에서 권해진 장난스러운 댄스 챌린지는 자유로운 수행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장을 형성합니다. 이때 춤추는 몸은 팬데믹의 규범을 넘어서지 않고 개인의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동시에 숏폼의 공간으로 한 발 나아가 나와 타자의 사이에서 원본을 즐겁게 변주하는 자율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제약을 넘어서는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1년 엠넷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등장했습니다. 여성 댄스팀들의 경쟁을 그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댄스 챌린지인 헤이 마마는 각 팀의 리더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급 미션에서 선발된 안무입니다. 먼저 각 팀의 리더는 각자 헤이 마마라는 곡의 안무를 창작을 했고 이것을 서로 선보여서 투표를 통해 하나의 안무를 뽑았습니다. 이 뽑혀진 같은 안무를 경쟁을 해서 비디오 디렉팅 권한을 얻기 위한 상황에서 노제라는 댄서에 의해 만들어지고 선보여진 안무입니다. 특히나 이 안무는 각 리더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춤을 추는 스펙터클 속에서 드러납니다. 안무는 모든 비트의 동작을 채우는 밀도 높은 고난도의 안무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노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안무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췄을 때 제일 멋있는 동작을 만들어야지 생각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때 특정 음악의 어떠한 지점에 몸의 위치를 배치하는 안무의 규범적인 성향과 이를 통해 권력을 지니려는 안무가 놓여진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여진 헤이마마는 안무를 설명하거나 이것을 소개하는 수행 방식의 제시가 없음에도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도의 동작은 앞선 아무노래 챌린지와 다르게 주로 풀샷으로 촬영되어 공유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 어려운 동작들은 똑같이 수행해내지 못하더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뚝딱거린다, 뚝딱이라는 표현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선 그 즐거운 놀이의 형식이었던 아무 노래의 사례와는 달리 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드러난 안무는 일종의 권력과 규범의 집합체로 체감이 될 정도인데요. 이것이 대중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췌가 되어서 다시금 느슨하게 인용되었다는 점이 의미를 지닙니다. 첫 사례였던 아무 노래 챌린지의 엄청난 성공으로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곡을 홍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댄스 챌린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세 번째 사례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입니다. 아이브의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서 멤버 전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게시된 영상 중에서도 당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멤버 장원영 양의 영상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외관으로 각종 화면 효과와 함께 화려하게 선보여졌습니다. 노래에 맞추어서 춤과 표정 모두가 지정된 꽉 찬 안무는 주로 가사에 집중된 수행 방식을 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나르시시스틱 My God I Love It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안무는 주체의 주된 특징인 얼굴, 가장 도드라지는 장소인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고 가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를 인용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브 따라하기로 대중을 인도할 듯 하지만 오히려 각 주체의 고유한 수행을 드러내는 방식이 됩니다. 같음을 지향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다름, 즉 타자와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가사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더욱 주체를 열어내는 수행이 됩니다. 이때 춤은 타자와 다른 나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중의 춤은 각각의 다름을 즐겁게 드러내며 타자에게 다가가는 탈존적 수행이 됩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의 종식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유지하는 관리 상태로의 전환이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의 몸은 감시의 대상에서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몸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미 취약성과 투과성을 체감했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에 대한 위험한 가능성들을 내면화했습니다. 이제 몸이라는 건 느슨한 경계 지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양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다소 예민한 경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팬데믹 이후에 쇼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던 2022년에 발매가 되었지만 23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청량하고 소녀 같은 상체 동작이지만 안무는 좌우로 이동하는 굉장히 큰 동선을 지녔기 때문에 강한 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안무를 쇼폼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대중은 안무를 제자리 걸음으로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이 야외의 넓은 장소에서 촬영해주는 타인의 등장으로 프레임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시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선호를 받은 하이보이는 댄스 챌린지에서 머물지 않고 밈으로 진화했습니다. 주로 듣고 있는 음악이나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고 대답하고 춤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이보이의 인용이 밈의 형식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 인용면을 살피기 이전에 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은 도킨스의 저서의 뒷부분에서 약간의 페이지를 할애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문화적 유전자,
즉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의 단위라는 개념은 추후에 슈프먼에 의해서 보다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슈프먼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밈은 미시적으로 확산되지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모방 수단을 통해 재생산되며 경쟁과 선택을 통해 확산된다고요. 결국 이 선택된 적합한 밈이 주체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최초의 제시보다는 인용의 과정, 즉 타자의 실천과 과정의 수행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밈화된 하이보이가 인용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두 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틱톡 CEO의 수행 영상입니다. 두 영상 모두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고 대답하지만 춤의 수행이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틱톡 CEO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인플루언서 집단에 의해서 춤이 수행이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경우 대답하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춤이 생략 가능해지면서 한 문장의 응답으로 전체가 이행되는 형태, 즉 한 문장을 통해 이미 공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혹은 수행 없이도 의미가 작동하는 밈으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지닌 주체가 몸의 수행을 비껴나가는 형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댄스 챌린지가 거듭된 인용에서 새로이 생성되며 밈화되는 가운데 춤은 권력을 지닌 한 명의 주체의 몸보다는 다수의 몸에 의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밈적 전환이라는 것은 댄스 챌린지를 최초로 제시하는 이보다는 이것을 선택하는 타자의 수행이 거듭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시보다는 중첩되는 선택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인용이 중시되는 현상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 5번째 사례인 2024년 발표된 로제의 아파트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곡이 되었는데요. 로제의 틱톡 계정을 통해 보면 곡이 발매된 직후 이 프로모션 기간의 게시물들은 춤보다는 아파트 게임을 설명하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춤 동작에 가장 근접한 수행은 양손바닥을 위아래로 교차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뒤에는 로제는 게임보다는 양손을 교차하는 단순한 동작만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게임의 규칙, 어떤 곡에 만들어진 안무가 아닌 가벼운 하나의 동작만 남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주체에 의해서 비워진 안무로서 보다 자유로운 수행을 견인합니다. 인용되는 양상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수많은 숏폼 영상의 다양한 수행 방식 가운데에서도 이미 구성되어진 커플 안무 영상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선호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영상은 지금 보시는 시각 자료의 모습인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이 외관을 패러디하는 커플에 의해서 수행이 된 안무였는데요. 이들에 의해 수행된 영상을 보면 태그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통해 따라가 보면 안무가 태그된 사용자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최초의 게시자에 의해 비워진 이 안무 공간이 다른 주체가 안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다시금 또 다른 주체에게 선택이 되는 것, 이는 결국 원본을 떠나서 탈중심화되고 많은 인용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가 생성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새로의 수행을 생성하고 제시하는 주체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보여지고 선호를 받아야지만 알고리즘적 우위에 놓입니다. 따라서 숏폼의 춤이라는 장에서 경쟁하는 인용의 사이에서 이 알고리즘은 특정 수행을 우선시하는 규범적 기제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수행, 즉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수행을 장려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장려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숏폼의 춤은 인용의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과 권력의 주체가 생성되고
또 선택되어질 수도 있는 장소가 됩니다. 몸은 생성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다르게 생성될 가능성과 함께하기에 무수한 방식으로 규범을 차지하고 넘어서고 수정하고 현실의 변화에 열려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팬데믹의 환경은 실존적 취약함을 몸에 체감시켰습니다. 쇼폼의 춤을 추는 주체는 몸의 규범을 덜어내는 자율적 수행의 방식으로 규범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확장하며 생성됩니다. 쇼폼의 춤은 지속된 인용으로 드러나는 상호작용적인 수행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가 공진화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정제된 제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제 몸이 바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있듯이 주체는 몸을 떠나 타인과의 사이에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이러한 타라적이고 탈존적인 수행의 과정에서 주체의 몸은 규범과 권력의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춤은 몸을 배치하는 규범이기도 다수의 선호를 통한 권력이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인지한 채 행해지는 자율성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느슨한 안무를 선택하고 밀도 높은 안무를 느슨하게 수행하고 비워진 공간에 안무를 채워 넣는 이 쇼폼의 춤에서 대중의 수행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비워지고 채워지는 이 춤추는 몸은 다양한 수행성이 실현되는 전복 가능성의 장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쇼폼을 연구하면서 계속 필요하다고 느꼈던 연구에 사용할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니 저 역시도 명확한 프레임 제시에는 실패했다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쇼폼의 춤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구조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 역시 이러한 구조를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크게 제시와 인용 양측의 구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속적인 반복으로 이어지는 사슬과 같은 구조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시면에 있어서는 수행이 제시가 되었는지, 또 안무를 설명했는지, 그 인용 방식을 제시해 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안무의 특성 역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에 있어서는 안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이것이 다시금 수용되는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거듭되는 인용의 과정에서 춤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의 질문이 거듭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위 현장의 대중의 춤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쩌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순간의 규범을 알고 있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수행성을 지니고 권력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즐거워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례에서 논했던 그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아쉽지만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은 제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에 표기된 URL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